1990년대 이후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등장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꼭 편한 시기만은 아니었는데요. 1990년대에 우리는 신발 산업, 섬유 산업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그것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이나 대구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국으로 바로 이전을 하기도 하고 동남아로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기술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시기에 우리는 고기술 제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한국이 나름대로의 분업을 했던 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저가의 수출품들의 중간 원료를 우리가 공급한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두드러진 예로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의해서 휴대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부품들을 여러 나라에서 만들고 최종적으로 조립은 중국에서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반도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이런 전자부품에 특화를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그중 하나는 과거 우리 70년대에 우리가 중화공업화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협력하는 관계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구도가 바뀐 부분이 또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반도체 산업에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될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 예로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마스크나 의료 장비가 없어서 애를 먹기도 했는데, 한국의 강점은 그런 제조업 기반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탈제조업이 과도하게 진행돼서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입장을 크게 바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이 우리한테는 도전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조업 기반을 외국으로 이전해서 국내에서 만드는 것과 같은 질을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경험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는 비교적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배터리나 전략 산업을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겠다 하는 게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우리 일자리가 미국 근로자들한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우려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고, 그 큰 밑에는 우리가 훨씬 더 부가가치 부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에서 조립되는 자동차 숫자보다 해외에서 현지 조립되는 자동차 숫자가 훨씬 많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핵심 부품, 또 고부가가치인 부품은 국내에서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만들고, 그것을 단순 조립하는 것은 현지에서 하는 그런 패턴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저기술 제조업을 포기를 하고 고기술 제조업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특정 산업이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계속 혁신 역량을 높여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을 나눠 생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가 제조업은 잘하는데 서비스업이 약하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경쟁력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제조업,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우리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고, 이를테면 애플이 만들고 있는 아이폰이 한 200불짜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립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갖고 가고 있는 것은 4불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하고 브랜딩을 하고 그것을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 애플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핵심 부품이 되는 것을 생산하는 우리나라가 한 5% 정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스마일 커브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부가가치가 쭉 쌓여서 최종 제품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조립 혹은 단순 생산이 가져가는 몫은 굉장히 작고 그 전방과 후방에서 하는 많은 기업 활동이 굉장히 큰 몫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조업이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 저기술 제조업에서 고기술 제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 방식의 정부의 산업 정책의 유효성도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산업 정책, 특히 혁신 정책이 정책의 혁신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과거의 효과를 단순하게 재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가. 이를테면 미국에서 다르파나 이런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지만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기업인 그런 구도가 훨씬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도전이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강점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계속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피해야 될 건 피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